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월급 통장을 달라던 시어머니, 3일째 되던 날 은행에 가셨다가 은행원의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습니다. 입니다. 결혼식의 소란스러움은 가라앉았지만 그 여운만은 신혼방 안에 희미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서연, 일 처리에 있어 단호함과 효율성이 몸에 밴 CEO입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막 결혼 생활에 발을 들인 한 여자로서의 낯선 감정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와 가정생활 사이의 균형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던 남자, 강민준과 결혼했습니다. 제 기억 속 어제 결혼식장에서 본 시어머니 최 여사님의 모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최 여사님은 인자하고 품위 있는 외모의 소유자셨죠.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위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일에만 전념하렴. 집안일은 이 어미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내가 우리 서연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로 만들어줄게. 저는 그 약속을 어머니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믿었습니다. 완벽한 새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이 결혼을 위해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CEO로서 저는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자산은 누구도 알지 못하게끔 빈틈없이 정리해 두었죠. 결혼 전 제 명의로 구입한 강남의 오피스텔, 각종 투자 계좌, 그리고 CEO로서 받는 진짜 급여가 입금되는 주거래 통장까지 모든 것은 철저히 보호받으며 그 누구의 통제권 밖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공개하기로 계획한 카드는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이체해두는 기본급 통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월급 200만 원, 제 실제 자산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정한 금액이었죠.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지만 민준 씨 집안의 전통적인 규칙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형님, 즉 형수님이 따로 만났을 때 해주셨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서연 씨, 자기 돈은 자기가 꼭 쥐고 있어야 해요. 절대 누구 손에도 넘기지 마요. 저도 예전에 시어머니께 재정관리를 맡겼다가 크게 후회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웃어넘겼습니다. 제 능력과 지위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달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신혼,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단력이 부족하고 민감한 문제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그가 더 성숙해져서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는 이미 침대를 떠났고 아래층에서 접시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나마 평화로운 기운이 방 안을 감쌌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부신 아침, 햇살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리어와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실크 잠옷과 머리를 정돈하며 상냥하고 다가가기 쉬운 며느리의 모습을 만들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첫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침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아, 엄마 들어간다. 최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아닌 이미 실행에 옮긴 후의 통보였죠.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인자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캐묻고 평가하려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가만 보이서 가만 있게
가만 거 있어 타마 있어게. 가만 더 있어 텀석해 닦게. 가만 더 있어 게 묻고. 이리 주세요. 저는 다가가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릇의 온기가 손바닥에 퍼졌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결혼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부터 시작된 이 사생활 침해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아끼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아니라 이미 짜놓은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두려워하던 통제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직접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교양 있고 기품 있는 집안이라는 연극의 막이 최 여사님에 의해 예상치 못하게 거치며 제가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탐욕과 계산적인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이틀째, 남편과 달콤한 시간을 보내야 할 바로 그날이 불쑥 들어온 시어머니와 곧이어 터져나올 무례한 욕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 그릇을 화장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속에서는 불쾌함이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최 여사님은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제 맞은편에 앉으셨죠. 어머니의 시선은 방 안 구석구석을 훑었고 제 보석함과 명품 가방들이 놓인 곳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얘야, 네가 대표이사라 바쁜 건 알지만 아무리 큰일을 해도 집에 오면 넌 이 집 며느리야. 집안의 법도는 지켜야 하는 거란다. 최 여사님은 어른의 가르침처럼 들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평가와 강요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명심하고 잘 배우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맞서기보다는 최 여사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래,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최 여사님은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압박감과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에 올라온 건 너하고 단둘이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야. 너희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 하루라도 빨리 말해야겠다 싶었지. 최 여사님은 목소리를 낮추고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며 비밀스럽고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저는 죽을 한 숟가락 뜨며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직접적인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얘야,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이 하나 있단다. 며느리는 시집 오면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한테 맡겨서 관리받는 거야. 최 여사님은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이건 너희 부부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려는 거란다. 내가 괜히 몇십 년 동안 대기업 회계팀장까지 했겠니? 경험 많은 내가 관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죠. 저는 CEO,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한 여성이었습니다. 제 돈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는 것은 저의 독립성과 존중, 그리고 자존감을 빼앗기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이른바 집안의 규칙이라는 것이 최 여사님의 탐욕과 통제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월급 통장이랑 카드, 비밀번호 전부 나한테 주렴. 그럼 내가 매달 내 개인 용돈으로 쓸 생활비를 따로 챙겨주마. 최 여사님은 말을 이으며 기대감과 노골적인 욕심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 씨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편한 실내복 차림인 걸 보니 막 씻고 나온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위해, 우리의 사적인 경계를 지키기 위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랑 서연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민준 씨는 제 눈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즉시 아들 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안 규칙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지. 너희 두 사람 돈 관리 말이다. 네가 아내한테 잘 좀 말해봐. 다 너희 미래를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니? 민준 씨는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안절부절 못했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확신에 찬 지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가벼운 고갯짓과 회피, 그리고 얄팍한 위로뿐이었습니다. 서연아,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 다 우리 좋자고 하시는 거잖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경험도 많으시니 우리가 더 빨리 돈 모아서 더 큰 집 사고 더 좋은 차도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가 될 일을 하시겠어? 민준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제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제 자율성을 빼앗는 일에 어머니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망설임은 어머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책임감 없는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두고 이른바 집안의 규칙과 공동의 미래라는 명분 아래 제 개인의 권리가 희생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에서 들끓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시나리오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 CEO 이서연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네, 어머님과 민준 씨 뜻 잘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 규칙이라면 따라야지요. 어머님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순순히 동의하자 최 여사님과 민준 씨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고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들은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것은 제가 주도권을 쥐기로 결심한 체스게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으로 다가가 작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열어 초록색 은행 카드 한 장을 꺼냈죠. 제가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던 바로 그 기본급 통장 카드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최 여사님의 눈을 보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기본급 통장 카드예요. 매달 이 통장으로 2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최 여사님은 탐욕을 숨기지 못하는 반짝이는 눈으로 서둘러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우리 착한 며느리지. 최 여사님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이래야 한 가족이지. 돈 문제는 투명해야 서로 믿고 큰일을 할 수 있는 거란다. 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에요. 3월 15일 필요하실 때 쓰세요. 저는 쌀쌀맞은 태도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손을 뺐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일부러 또렷하게 말했죠. 이것은 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제 CEO라는 직책을 생각하면 이 금액은 최 여사님처럼 야심만만한 분에게는 분명 큰 실망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0만 원. 최 여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죠. 반짝이던 눈빛은 실망감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카드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 서연아, 너 외국계 기업 대표이사라며. 근데
월급이 어떻게 200만 원밖에 안 되니? 최 여사님의 부드럽던 목소리는 의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인 톤으로 변했습니다. 듣자 하니 너 같은 고위직은 한 달에 못해도 800, 900, 많게는 0만 원도 번다던데 어떻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그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은 며느리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큰 떡고물을 얻지 못했다는, 속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녀는 돈으로 가득 찬 카드,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대한 자금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네. 그건 회사에서 이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는 기본급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외 다른 수입의 대부분은 투자 계좌나 별도의 펀드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건 어차피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모은 제 개인 돈이니까 굳이 가족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모은 제 개인 돈이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제 설명은 최 여사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고 얼굴에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만둬라. 기본급이 200이면 그게 뭐니? 내 형님은 그냥 마케팅 팀장인데도 한 달에 400만 원은 꼬박꼬박 번단다. 넌 대표라는 애가 형님 반토막이야? 그녀는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자 힘없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외국계 회사는 급여 체계가 다른가 보죠. 전 먼저 내려가 볼게요. 어머니랑 서연이 얘기 나누세요. 민준 씨는 그렇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와 경멸 앞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서요. 그의 행동은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아들의 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카드를 뒤집었다 폈다 하던 그녀는 문 쪽으로 가다가 멈춰서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방을 나가지 않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야, 명숙이. 지금 민준이네 신혼방인데. 아, 너무 웃긴 일이 있어서 바로 전화했잖아. 최 여사님은 저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서연이라는 애 말이야. 외국계 회사 대표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 월급이 고작 200만 원이래. 내가 방금 그 월급 카드 받았거든. 언니네 딸만큼은 될 줄 알았지.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속까지 그런 건 아닌가 봐. 그치, 언니? 최 여사님은 제 면전에서 제 월급을 대놓고 깎아내리고 자랑했습니다. 이 통화를 이용해 자신의 자만심과 분노를 해소하고 있었죠. 제가 똑똑히 듣고 당신 눈에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 알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최 여사님의 1인극을 지켜봤습니다. 분노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경멸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월급 액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도 교양도 없는 그 행동 방식 때문이었죠. 전화를 끄는 최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들었니? 서연아. 솔직히 말해서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월급 200만 원으로 내 아들 앞가림이나 하겠니? 어머님, 저 출근해야 해서요. 오전에 이사회 미팅이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허락을 구하기보다 명령에 가까운 냉정함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연극은 시작되었고 이제는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오피스룩으로 갈아입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CEO로서의 냉철하고 단호한 모습으로 돌아왔죠. 어떤 사적인 감정도
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두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게 똑바로 다가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한테 너무 화내지 마.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어른이시고 또 돈 관리에 익숙하셔서 그래. 다른 뜻은 없으실 거야.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지. 저는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요, 민준 씨? 우리를 위해서 당신 어머니가 제 경제적 자율권을 빼앗는 걸 내버려뒀나요? 우리를 위해서 제 면전에서 형님이랑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는 전화를 하도록 내버려뒀고요. 저는 따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나열했을 뿐이죠. 제가 선택한 이 남자가 과연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건 잘못된 거 알아. 하지만 알잖아. 어머니 고집 센 거. 우리가 이제 막 결혼했으니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다? 저는 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깊은 조소가 담겨 있었죠. 제가 자존감을 잃는 것에 익숙해지길 바라나요? 부당하게 재산을 통제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길 바라나요? 제 집안에서 모욕과 비난을 당하는 것에 익숙해지길 바라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에 놓여있던 캐리어를 끌어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거 알아요? 이제 문제는 월급 통장 따위가 아니에요. 이 관계에 있어서의 존중과 공정함의 문제라고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당신 어머니의 부당한 강요 앞에서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고요.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민준 씨는 황급히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절대 돈 함부로 쓰실 분 아니라고. 걱정 마. 나중에 우리가 집 사고 차 사면 어머니가 다 돌려주실 거야.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존중의 문제라고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자는 시댁으로부터 최소한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결혼 이틀 만에 그걸 앗아갔어요. 그리고 그건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무력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업무 서류가 아닌 이혼에 대한 굳은 결심이 들어 있었죠. 저 출근할게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곧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최 여사님이 거실에 앉아 제 은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봤지만 불쾌한 표정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회사로 향했습니다. 일터는 언제나 저에게 가장 안전하고 자신감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통제당하는 어린 며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CEO 이서연이었으니까요. 오전 9시에 이사회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회의 내내 저는 온전히 업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의실의 그 누구도 제 결혼 생활이 파탄 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11시 회의가 막 끝났을 때 민준 씨 집의 유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여사님이 행동을 개시했다는 신호였죠. 저는 벨이 3번 울리게 내버려 둔 뒤 끊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와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비서, 지금부터 퇴근 시간까지 우리 집에서 오는 전화나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는 내가 회의 중이거나 손님과 함께 있다고 하고 연결하지 말아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준 씨 번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가 곤경에 처했고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민준 씨의 목소리는 당황과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가 은행에서 큰일 났어.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 좀 해봐. 어머니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저는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극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죠.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잘 몰라. 어머니가 전화해서는 돈 찾아서 예금하려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은행원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우시더라고. 그러다 그냥 끊어버렸어. 당신이 빨리 전화해봐. 통장 주인이 당신이잖아.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민준 씨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방신이 더 잘 알 거 아냐. 당신이 더 잘 알 거. 금신이 당신이 빨리 전화해봐. 그는 어머니와 직접 마주하기가 두려워 문제 해결사 역할을 제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민준 씨는 걱정 말고 일해요. 제가 어머니께 전화해 볼게요. 저는 민준 씨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다시 최 여사님의 번호가 뜨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휴대폰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벨이 3번 울린 후에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서연이에요.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날 속여? 최 여사님의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소화기를 뚫고 제 귀에 꽂혔습니다. 그 소리는 아침의 실망감과는 차원이 다른 배신감에 찬 분노의 폭발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여전히 절대적인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진정하게 생겼어? 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며. 근데 내가 은행 와서 돈 찾아서 예금하려니까 은행 창구 직원이 카드에 현금은 80만 원밖에 없다는 거야. 나머지 120만 원은 어디 갔어? 네가 빼돌렸지. 최 여사님은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 80만 원이 맞아요, 어머님.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160만 원은 월 기본급 총액이고 그중 120만 원은 제가 결혼 전에 산 강남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로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설정해 놨거든요. 저는 결혼 전에 산이라는 부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 여사님이 자신이 거대한 자산을 손에 쥐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빚비록 그 집이 제 자산일지라도 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오피스텔? 네가 언제 집을 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최 여사님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에서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2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개인 재산이라
굳이 어머님과 민준 씨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혹감과 혼란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한 뜻밖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 그거 아니? 여기 창구 직원 말이야. 그 직원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혹시 큰 금액 이체하러 오셨냐고. 이서연 고객님은 저희 은행 VIP 고객님이시라고 말이야. 내 통장 잔고가 항상 엄청나고 중요한 거래도 아주 많다고 하더라. 혹시 다른 카드도 많이 가지고 계시냐고 묻더라니까. 그 은행원의 의도치 않은 정보 누설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 변수는 제 계획을 망치기는커녕 오히려 그게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네, 그 직원 말이 맞아요. 어머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른 카드도 아주 많아요. 투자계좌, 예금계좌, 신용카드. 아시잖아요, 어머님. 제가 CEO인데 재무관리를 위해 여러 자금주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 왜 그 카드들은 나한테 안 준 거야? 최 여사님은 탐욕과 요구가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부 다 일이죠. 내가 다 관리해 줄게. 네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네 돈이지. 최 여사님의 마지막 말, 네 돈이 우리 돈이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내심의 한계선을 건드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모든 자산은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 번 돈입니다. 제 개인 재산이에요. 어머님이나 민준 씨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제출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기본급 통장 카드를 드린 것만으로도 집안의 규칙을 존중해드린 큰 양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민준 씨가 최 여사님의 전화를 빼앗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와 책망이 가득 담긴 채 저를 추궁했죠. 서연아, 당신 나 속였어. 나한테는 재산 별로 없다고 했잖아. 왜 숨긴 거야? 전부 다 공개해야지. 당신 돈이 우리 돈이잖아.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 투명해야지. 민준 씨 말이 맞아요.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 투명해야죠. 저는 도전적인 어조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당신 예금 통장 나한테 공개했어요? 당신 월급 통장이랑 예금 통장 전부 어머니께 맡겼어요? 당신도 안 한 일을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비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위선과 부당한 요구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네요. 저는 즉시 전화를 끊고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의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죠. 김 비서, 차 준비해줘요. 은행에 급히 가봐야겠어요. 저는 제 자존감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분노는 어느새 냉철하고 단호한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실이 난 사업관계를 재정비하는 CEO 모드로 완벽하게 전환했습니다. 가는 길에 제 개인 자산 관리 담당자인 박 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부장님, 박 부장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첫째, 제 총자산 모든 투자 및 예금 계좌, 그리고 실제 CEO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정보는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 주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제 가족에게도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은행에 방문하셨다가 한 직원의 실수로 제가 VIP 고객이라는 사실이 노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명령하듯 말하자 박 부장님은 즉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직원이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고객 정보 보안 규정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지금부터 대표님의 모든 정보는 VIP 고객실 최고 보안 등급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은행에 도착하면 즉시 새 ATM 카드와 완전히 새로운 계좌를 준비해 주십시오. 기존 카드에 남아있는 80만 원을 새 계좌로 옮긴 후 기존 카드는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제 VIP 상담실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절차를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들어서자마자 VIP 상담실로 직행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박 부장님께 낡은 급여 카드를 건넸습니다. 마지막 남은 80만 원을 새 계좌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이 카드는 해지하고 원래 계좌는 영구적으로 폐쇄해 주십시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새 카드를 받고 기존 계좌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카드 해지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박 부장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 가족과의 모든 재정적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닭분형 제 소유의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완벽하게 되찾은 것이죠. 저는 차에 올라 기사에게 민준 씨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며느리로서 그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사람의 단호함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민준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곧장 신혼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구석에서 캐리어를 끌어내고 옷장을 열어 제 모든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선물이나 함께 쓰던 물건은 단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었죠. 바로 그때 최 여사님과 민준 씨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가 돌아온 것을 분명히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불안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민준 씨는 어머니 뒤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방으로 달려들어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나쁜 년. 어딜 갔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네가 날 속여? 감히 그 월급 카드를 해지해. 내가 방금 은행에 전화해봤더니 계좌가 이미 폐쇄됐다고 하더라. 최 여사님은 분노로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인자한 겉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벌거벗은 탐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닫고 조심스럽게 잠갔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님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제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방금 은행 가서 그 카드 해지하고 오는 길이에요. 제 돈은 제가 알아서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고작 카드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당장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실망 가득한 미소를 지었죠. 민준 씨, 제가 여기 온 건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제 짐을 챙기고 한 가지를 선언하러 왔어요. 저는 캐리어를 제 쪽으로 당겨 똑바로 섰습니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또박또박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민준 씨와 최 여사님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민준 씨는 발이 땅에 붙기라도 한 듯 꼼짝도 못했습니다. 제 짧았던 이틀간의 결혼 생활은 이 한마디 선언으로 공식적인 끝을 고했습니다. 신혼방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 이혼 선언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던 두 사람을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최 여사님이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충격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미쳤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해? 고작 월급 200만 원짜리 카드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워? 네가 뭔데? 최 여사님은 제게 달려들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네, 어머님. 그 카드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죠. 문제는 자존감과 존중이에요. 어머님과 민준 씨가 결혼 이틀 만에 제게서 빼앗아간 바로 그거요. 저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결혼한 지 이틀도 안 된 신혼부부가 이혼이라니. 이건 나랑 우리 집안 전체를 모욕하는 거야. 알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 민준 씨.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 편에 서주지 않고 아내를 지켜주지 않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당신 어머니가 날 모욕했을 때 당신은 날 내버려 두는 쪽을 택했어요.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대신 당신 자신의 평화를 택했다고요. 최 여사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저기로 가득 차 있었죠. 너 당장 그 입 다물어. 자존심? 자존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혼한 지 이틀 만에 남편 버리겠다는 은혜도 모르는 년. 네가 지금 누굴 망신시키고 있는지 알아? 우리 민준이는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너희 돈 좀 관리해 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잘못됐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CEO입니다. 제 돈은 제가 벌고 누구에게 맡길 필요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건 존중입니다. 결혼 이틀째부터 제 개인 재산을 통제하려 드신 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고 제 독립성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걸 이렇게 빨리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탐욕스러워? 최 여사님은 분노로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번쩍 들어 저를 때릴 기세였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민준 씨가 황급히 달려들어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경솔한 행동을 막은 것은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품에서 발버둥 치는 최 여사님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했고 민준 씨는 애원하는 표정으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저 맞는다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제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제 이혼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증명해 줄 뿐이니까요. 저는 등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바퀴가 마룻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월급 통장은 해지됐고 제 개인 재산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민준 씨와 어머님은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일 구청으로 나와요. 거기서 기다릴게요. 저는 두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계단을 내려가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공식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서자 집 안에 숨막히는 공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으로 가주세요.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거리는 오히려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오기 전에 큰 실수를 바로잡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제 명의의 고급 오피스텔에 도착해 문을 열자 익숙함과 자유로움이 저를 반겼습니다. 바로 이곳이야말로 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르시만 저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것을 알았지만 가족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엄마, 저 서연이에요. 딸, 너 집에 돌아왔다는 얘기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지인을 통해 소문을 들으신 게 틀림없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엄마, 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저 이혼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 성급함을 집안 망신시킨 것을 꾸짖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진작에 했어야지. 내 딸,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화 안 나셨어요? 화는 무슨. 그 집안 처음부터 너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재산이랑 내 대표이사라는 명함 보고 널 며느리로 들인 거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내 딸이 왜 그런 우유부단한 남자랑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밑에서 살아야 하니? 아주 잘했다. 내 자존심이 그깟 결혼 생활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소중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얼음덩이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커리어와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실크 잠옷과 머리를 정돈하며 상냥하고 다가가기 쉬운 며느리의 모습을 만들려 했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첫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침실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서연아, 엄마 들어간다. 최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 아닌 이미 실행에 옮긴 후의 통보였죠. 어머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인자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캐묻고 평가하려는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네, 어머님. 가만 둬있어 가만 있게. 가만 둬있어 타마 있어게. 가만 둬있어 텀석해 닦게. 가만 둬있어 캐묻고. 이리 주세요. 저는 다가가 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릇의 온기가 손바닥에 퍼졌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한 후에 제 전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당황이나 분노 대신 마치 업무적인 대화를 하는 듯한 냉정하고 서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아, 나야. 무슨 일이죠? 강민준 씨? 저 역시 딱딱하고 단호한 어조로 응수했습니다. 저기, 다시 돌아와 줄 수 없을까? 어머니가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 내가 어머니랑 다시 얘기해 볼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어떻게 시작할 건데요?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부당한 싸움에서 당신이 내 편에 서주기라도 할 건가요? 전 못 믿겠네요. 민준 씨, 매일같이 시댁과 전쟁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낮고 간절한 톤으로요. 네가 화난 거 알아. 근데 서연아,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아주 급한 일인데 혹시 저는 최 여사님이 카드를 요구했던 일부터 민준 씨의 회피, 그리고 제가 카드를 해지하고 이혼을 선언하기까지의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민준 씨 집안의 행동에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소신대로 해. 엄마랑 아빠가 뒤에서 전부 지지해 줄게. 탁굽고 집안 체면보다 네 행복과 자존심이 훨씬 더 중요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지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뒷말에 맞설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집안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아침 이혼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미 사실상 독신이었고 이제 법적인 확인 절차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와 나눌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회사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내 돈이 우리 돈이라는 논리로 제게 재산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그 논리를 이용해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있었죠. 강민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혼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에요. 둘째, 당신은 내 돈이 우리 돈이라고 했죠. 그럼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당신 돈이 우리 돈이라고 말한 적 있나요? 당신 재산 공개한 적 있어요?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한테는 내 편에 설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탐욕을, 그리고 당신의 나약함을 선택했죠. 당신 스스로 나와의 모든 관계를 끝내버린 거예요. 다시는 네 남편이니 우리 돈이니 하는 논리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고 그의 회사 번호까지 즉시 차단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민준 씨의 번호를 차단한 후 저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쉬며 정말 옳은 일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한 것은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 자산관리 담당자인 박 부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이 대표님, 업무 시간 외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대표님의 특별 요청에 따라 현재 시점 기준 대표님의 총자산을 상세히 재확인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대표님, 현재 대표님의 총 보유 자산은 단기 투자, 장기 예금, 보유 주식 및 기타 계좌의 가용 잔액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 시점 기준 총 100억 원입니다.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저 자신뿐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박 부장님. 정보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절대 보안 유지해 주십시오. 내일 찾아뵙고 다음 투자 계획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00억 원. 제 노력과 지혜가 만들어낸 값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월급 200만 원을 비웃었죠. 만약 당신의 며느리가 100억 원의 자산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민준 씨는 내가 내 남편이라는 논리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돈의 30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아내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사실을 알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강인한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체면 때문에 혹은 남들의 뒷말이 두려워 이 결혼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존감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고 그 대가는 이틀간의 결혼 생활이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번갯불에 콩 볶듯 치른 결혼 생활의 3일째이자 결혼식 후 4일째 되는 날 저는 활기차게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내내 저는 김 변호사와 통화하며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표님, 법적으로는 대표님께서 완벽하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김 변호사는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대표님의 자산은 모두 혼인 전에 형성되었고 증빙 서류도 명확합니다. 혼인 기간이 극도로 짧아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형성되지 않았고요. 자녀가 없고 재산 분할 다툼도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서류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모든 것을 시끄럽지 않고 빠르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오전 7시쯤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의 번호는 차단했지만 그들은 민준 씨 형의 번호나 회사 유선 전화 등 다른 번호를 이용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를 압박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았죠. 저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전 8시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서연아, 전화 좀 받아. 엄마 충격받아서 지금 심장이 안 좋으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장 집으로 와서 얘기 좀 해. 이렇게 우리 집안 명예를 짓밟다니. 난 이혼 못해. 저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동정심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장병은 낡아빠진 수법일 뿐이었죠. 저는 최 여사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녀가 충격받은 이유는 손에 거의 다 쥐었다고 생각했던 거대한 떡고물을 놓쳤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전화해 저를 구청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구겨진 셔츠 차림은 결혼식 날의 멋진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저를 보자 민준 씨는 즉시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정말 왔구나.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내가 미안해. 어머니랑도 얘기했어. 앞으로는 우리 돈 문제에 절대 간섭 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제발 기회 한 번만 줘, 응.
민준 씨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죠. 박민준 씨, 당신의 말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당신에게는 나를 지켜줄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나를 내버려 두는 쪽을 택했어요. 이제 와서는 너무 늦었어요. 나도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아, 당신은 대표고 돈도 많이 벌잖아.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야지. 그는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전 여기 당신과 말싸움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절차 밟으러 왔어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됐고요. 협조적으로 나오든가 아니면 제가 오늘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든가 선택하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궁방곡 저의 단호함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알았어. 서명할게. 민준 씨는 완전히 굴복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줘. 내가 당신한테 돈 빌리려고 했던 거, 투자금 부탁했던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저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준 씨, 아직도 당신 체면을 생각하네요. 걱정 마세요. 전 그 이야기 절대 안 할 거예요. 첫째, 그런 좀스러운 일에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요. 둘째,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당신 같은 남자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남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등을 돌려 곧장 구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청에서의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저희는 담당 공무원과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온 이혼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명시했죠. 담당 공무원은 극도의 놀라움이 담긴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이혼하러 온 커플은 분명 전례가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커플은 분명 전례가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극도의 놀라움이 담긴 덕무원은 극도의 놀라움이 담긴 눈으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두 분,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결혼하신 지 이제 이틀밖에 안 되셨는데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결혼은 평생의 다슈인데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은 놀라움과 약간의 책망이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일 뿐입니다. 민준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내미는 모든 서류에 텅 빈 눈으로 서명했죠. 그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이혼 신청 접수증과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숙려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 결혼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씨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강민준 씨, 혼자 돌아갈 수 있죠? 전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민준 씨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창피함이 가득했죠. 알아, 먼저 가봐. 저는 구청을 나서며 마치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자유로운 여성 이서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로운 여성 이서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구청을 나서며 저는 구청을 나서며
마치 어려운 일. 그날 오후부터 제 이혼 소식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용히 처리하려 애썼다 해도 이틀 만의 이혼은 비밀로 붙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재계와 사교계에서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이서연 대표, 돈 많다고 얼마나 거만하면 결혼 이틀 만에 남편을 버려. 분명히 시댁이 가난해서 집안 규칙 못 견디고 뛰쳐나온 걸 거야. 정말 생각 없다. 큰 사업하는 사람이 행동은 애들 같아.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를 뿐더러 제가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었죠. 제 자존심은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저는 차라리 남들에게 성급하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제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냈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준 씨가 이혼 서류에 서명했지만 최 여사님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수법, 즉 제명예와 평판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죠. 서연아, 내 전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아니? 그 여자가 우리 친척, 친구들, 심지어 네 아빠 사업 파트너 몇 명한테까지 전화해서 내 흉을 보고 있단다. 뭐라고 하시는데요? 엄마?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네가 아주 버릇없고 거만한 며느리라느니, 집안 규칙을 무시했다느니, 돈밖에 모르는 애라서 자기 집안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떠들고 다닌대. 네가 재산을 속였고 엄청난 수입을 일부러 숨겼다고. 심지어 처음부터 작정하고 자기 아들 놀려주려고 결혼한 거라는 말까지 하고 다닌다더라. 어머니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전 괜찮아요. 떠들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얘야, 그 여자가 내 형님네 댁까지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단다. 온갖 방법으로 네게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어. 이러다 내일이나 평판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다. 엄마, 저는 CEO예요. 그런 뒷말 무섭지 않아요. 제 평판은 이틀짜리 결혼 생활이 아니라 제 능력과 전문성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분이 일을 크게 벌일수록 그분의 탐욕과 비도덕성만 더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엄마는 그냥 마음 편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강민준 씨와 최 여사 앞으로 경고장을 발송해 주십시오.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자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즉시 고소할 것이라고요. 또한 이혼 사유의 진실, 즉 시어머니의 재산 통제권 요구와 이혼 후 강민준 씨의 3억 원 대출 요구 사실까지 전부 공개할 거라고 하세요. 가장 강력한 법적 언어로 경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밤 바로 작성해서 발송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상대 측 변호사에게도 차본을 보내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이 경고장 공개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김 변호사의 경고장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고거의 사업고의 창제, 그리신 청서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더 이상 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와 최 여사님이
울고불고 하소연하는 것을 멈췄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 전 시어머니 이제 조용해졌단다. 변호사 경고장이 효과가 있었나 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전 쉽게 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100억 원의 자산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제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론 하나를 얻었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체면은 거칠애일 뿐 자존심이야말로 독립적인 여성의 핵심 가치다. 그 번개 같은 결혼은 제가 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불합리한 규칙이나 타인의 탐욕에 얽매이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준 발판이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해외의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CEO 이서연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눈부시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균형을 맞추려 애쓸 필요도 나약한 남편을 마주할 필요도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와 꾸준히 연락하며 가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상기시켜 주셨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님이 보내신 경고장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통첩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도록요.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를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김 변호사의 경고장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경고를 위반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글을 삭제하고 모든 비방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가 제 재산을 통제하려 했던 녹취록과 이혼 후 당신이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증거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연락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민준 씨의 게시물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의 결혼에 대해 어떤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체스 게임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돈이 더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는 자존감과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 압박과 진실의 무게 앞에 민준 씨와 최 여사님이 완전히 침묵한 후 제 삶은 다시 평온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전 시댁으로부터의 그 어떤 방해도 없었죠. 법적 압박과 진실의 무게 앞 저는 온전히 회사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주 후 제 이혼 절차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었죠. 김 변호사가 저를 대신해 모든 서류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싱글이 되었습니다. 재계와 사교계의 뒷말은 많았지만 저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단호함이 사업 파트너들의 눈에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의 이미지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제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CEO에게 높이 평가되는 자질 중 하나였죠. 한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제게 이혼 소문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대표님, 최근 대표님의 사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대표님의 심리나 리더십에 영향은 없으신지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 개인적인 문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일에 제 업무가 영향받도록 두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관계를 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제가 얼마나 민첩하고 망설임이 없으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일 겁니다. 이러한 자질은 지금처럼 치열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CEO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 이후 그 누구도 감히 추가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평판은 훼손되기는커녕 자신의 권리와 자존심을 지킬 줄 아는 강철의 CEO라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실망감을 커리어의 동력으로 삼아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커리어와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한 여성을 위한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월급 200만 원이 뭐니? 그것은 통제를 상징하는 숫자였을 뿐 100억 원이야말로 저의 진짜 가치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고 저는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을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결혼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죠.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앉아 다음 분기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을 때 박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표님, 축하드릴 일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더군요. 저희가 함께 세웠던 투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저도 우리의 전략을 믿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들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강민준 씨 회사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매각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않았죠. 그는 결단력 없이 남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님, 그때 그에게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으신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돈도 아마 허공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박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제게 대표님의 자산 관리 담당자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서 혹시 대표님께서 다시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대표님의 정보 보안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잘하셨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경고의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님, 제 생각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가 막다른 길에 몰리면 다시 대표님을 괴롭히려 들지도 모릅니다. 다른 수법을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저에게는 변호사가 있고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 삶에 끼어들 어떤 기회도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회사의 몰락은 탐욕과 나약함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일구는 대신 아내의 돈에 의지하는 길을 택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가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돈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잃었을 겁니다. 박 부장님의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민준 씨 가족의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였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집에 있을 때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 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구나. 자기가 월급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지금 민준이 회사가 어려우니 네가 다시 돌아와서 민준이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 둘은 부부의 연이 있었고 돈도 중요하지만 정이 아직 남지 않았냐고 하더구나. 네가 다시 생각해서 민준이한테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앞으로는 너희 돈 문제에 절대 간섭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더라. 우리랑 다시 사돈 맺고 싶다고도 하고. 어머니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딱 한마디 했지. 사부인. 저는 제 딸을 남에게 의존해서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남자 곁에서 살라고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이혼은 이미 끝난 일이고 엎질러진 물입니다. 댁에 돌아가서 아드님이나 잘 챙기세요. 정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망해가는 회사 살리는 데 쓸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내 말 듣고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그냥 돌아가더라.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단호하게 지켜주셨고 제가 최 여사님의 뻔뻔함을 직접 마주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그 사람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정을 핑계로 돈을 구걸하러 온 거죠. 엄마도 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내 일에만 집중해. 또 귀찮게 굴면 내 변호사랑 얘기할 테니. 최 여사님의 재결합 제안은 뉘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에 대한 모욕이었죠. 그녀는 아들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체면까지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 여사님의 실패한 구걸 이후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민준 씨 가족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용당하거나 강요당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저는 제 커리어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회사는 날로 성장했고 재계에서 제 입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저는 지성, 단호함, 그리고 원칙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혼 1년 후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 낡은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혼을 결심한 직후 제가 적어둔 글이 있었습니다. 자존감과 독립을 잃느니 차라리 성급한 이혼으로 체면을 구기는 편이 낫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값비싼 교훈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고작 이틀간의 결혼 생활과 몇몇 무의미한 뒷말뿐 아주 저렴했습니다. 박 부장님의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 민준 씨 가족의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서였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집에 있을 때 친정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내 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는 너한테 사과하러 왔다고 하더구나. 자기가 월급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고. 지금 민준이 회사가 어려우니 네가 다시 돌아와서 민준이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희 둘은 부부의 연이 있었고 돈도 중요하지만 정이 아직 남지 않았냐고 하더구나. 네가 다시 생각해서 민준이한테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앞으로는 너희 돈 문제에 절대 간섭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더라. 우리랑 다시 사돈 맺고 싶다고도 하고. 어머니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너는 너답게 독립적이고 단호하게 살면 돼. 그 누구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 없어. 가끔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을
건너듣기도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고 빚을 갚기 위해 헐값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최 여사님 역시 아들을 돕기 위해 개인 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진심과 노력 대신 돈과 의존을 택한 사람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분은 제가 가진 돈의 액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인상적인 숫자보다 스스로 결정하고 존중받을 권리, 즉 자유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제 돈을 이용해 제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결혼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안 전문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담하지만 성공적인 비즈니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짓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뒷말의 주인공인 박정한 신부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성공한 CEO였습니다. 제 여정은 진정한 힘이 타인의 돈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고 그 성과를 단호하게 지켜내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힘든 시기를 멋지게 극복했습니다. 사랑은 성급할 수 있어도 존중은 영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눈부신 새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체스 게임에서 CEO의 자존심과 지성으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